월성원전 감사 보고서를 감사 착수 1년 만에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조기 폐쇄 타당성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재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추 장관 지시에 따라 라임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7세 청소년이 독감 백신 접종 이틀 뒤 숨졌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됐던 업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회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6세 택배기사가 최근 동료의 과로를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기사 사망은 올해만 10번째입니다. 임대사업자협회가 최근 개정된 임대차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업 중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은 교사가 거리에서 참수당해 이를 추모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조기 폐쇄 결정했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경제성이 충분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폐쇄됐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 1년 넘게 이 조기 폐쇄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벌였고 오늘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민한 감사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에 만만치 않은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일 국회에 보고가 되고 나면 공개될 예정인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원전의 경제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조기 폐쇄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은 6차례 감사위원회 회의 끝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작년 10월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월성 원전 시설 이용률과 생산 전력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압력관 교체 공사를 했는데 압력관의 설계 수명이 25년으로 그때 돼 있더라. 그러면은 25년 동안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조기 폐쇄의 타당성과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측의 의견과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의 주장이 절충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최 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산업부의 조직적 감사 방해 혐의를 거론했었는데 감사원은 당사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과 주무부처인 산자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성 원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결론이 좀 애매하게 난 것 같습니다. 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요구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원전 문제를 담당했던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급에서도 조사받은 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까지 감사 범위를 넓힌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원이 의도적인 경제성 저평가로 결론 내리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건 현재 6명인 감사위 구성 문제에 따른 한계란 분석도 나옵니다. 6명의 경우도 4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그래서 1명의 결혼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0년간 월성 1호기처럼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원전은 고리 2호기 등 모두 11개입니다.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미흡 결정으로 향후 이들 원전의 폐쇄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을 물은 데 이어서 오늘은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거의 모든 사건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직답을 피했던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늘 오후 5시 반쯤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형식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수사지휘라는 3장짜리 공문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은 남부지검에,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은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라임 수사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 지휘의 배경에 대해선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 그럼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이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임 펀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수사팀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야권 인사 의혹 수사를 누락했다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전현직 남부지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또 뭔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라임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구속된 피고인을 66번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4일 동안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라임 김봉현 대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수사팀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야권 인사 의혹 수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총장 본인의 라임 사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도 김 대표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사를 특정했다며 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를 주도한 것은 일부 사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남부지검장은 보고 누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 5월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모두 보고했고 윤 총장이 검찰 출신 인사니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통신과 계좌 추적을 했는데 지난 7월 인사철에 사표를 내며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어쨌든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연말 전국에 핵폭탄을 던진 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건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은 4가지입니다.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 총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아내가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장모가 공동경영진을 맡았던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가 있지만
장모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 측근 관련 의혹도 적시했습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이 무마된 의혹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용산 세무서장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문제가 없다면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협찬금과 요양병원 의혹도 2019년 7월 청문회 때 야당이 질문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해명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중단됐고 금감원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사건에까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압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오기도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30분 만에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를 이제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일단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또 그 비호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3개월 전 채널A 사건 당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을 때 고검장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장고를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검 안팎에서는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법무부가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게끔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데다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로 봤다는 겁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까지 겨냥한 것을 두고는 반응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가족 관련 사건은 이미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지휘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검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일단 수용했지만 검찰 내부 여론 추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밤이 많이 늦었는데 지금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진 건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저녁 6시쯤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물론 증인으로 나온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의 내용부터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우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이나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해야 할 사안을 제대로 회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지휘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뒤 조금 전 속개된 국감에서도 지휘권 발동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오늘 수사 지휘를 했고 이에 두 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완전 배제하는 건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위법한 지휘라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잠시 소강 상태로 보였던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결국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넘어서 검찰 자체가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검찰로 쪼개졌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검찰을 취재하는 김태훈 기자에게 그 분위기를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두고 정면 충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게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그전과는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불편한 동거를 해왔습니다. 이 굵직한 충돌만 세어봐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예. 우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권 행사를 두고 매번 충돌해왔습니다.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두세 번의 크고 작은 인사에서 대거 좌천됐고요.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윤 총장 주변을 포위한 형국입니다. 이 또 황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팀을 누가 감찰하느냐를 두고도 크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자, 수사 지휘권 발동이 이제 헌정사상 3번밖에 있지 않았다. 그것도 이전엔 1번,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2번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이제 천정배 장관이 1번 발동을 했었고 추 장관이 지금 2번째 아닙니까?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2번째인데요. 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을 보고라인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헌정사상 2번째 수사 지휘권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이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의 측근 그리고 가족들 수사 제지시한 거 이건 사실 사건 하나하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미 의혹이 제기됐었고 또 수사도 했었던 이런 사안들인데 이걸 다시 수사하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윤 총장은 그동안 추 장관과 잦은 충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의 흔들기 시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고요. 예. 이 윤 총장은 오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세세하게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2번째 지휘권 발동에 가족 수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두 사람의 벼랑 끝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관련 의혹 중 일부라도 윤 총장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윤 총장이 퇴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과는 수사를 다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요. 이를테면 아내가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 윤 총장이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윤 총장에게 어떤 모욕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표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추 장관 역시 직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도 진지하게 직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추 장관은 범죄 피의자 김봉현의 진술을 근거로 윤 총장의 손발을 사실상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에는 추 장관에 대한 책임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 자체가 필연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논란을 동반하는 데다가 이 검찰을 추미애 검찰과 윤석열 검찰로 분열시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연말 전국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군요.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당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를 거론하며 라임 사건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여권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이 보는 라임 사태 원인을 요약하면 윤석열 총장 탓, 야당이 보는 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은 추미애 장관 탓으로 정리됩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내용이 맞다는 전제로 질의했습니다. 수사를 야당 쪽은 봐주고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 잡을 걸 내놔라. 뭐 이런 진술이 있어요 지금.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정치 개입이잖아요. 박범계 의원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의 책임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했을 때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라는 겁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책임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좌천시켰잖아요.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선 사기 피의자의 주장에 법무부가 화답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기꾼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 때 가가지고 감찰하신다고 하면서 여야는 진상규명 방법을 두고도 각각 공수처 설치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펀드 투자자로 소환되기도 했고 김봉현 전 회장의 술 접대 명단을 거론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여권 인사에 실명이 들어간 명단을 공개합니다.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하지만 명단 속 당사자들은 동명이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명단 속의 김진표는 70년생 인 동명이인으로 밝혀졌고요. 박수현의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라임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는 검사라며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이 이성범 그리고 윤곽근 오른쪽에 양쪽에 있는 분은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이성범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이 관련 사건 변론을 맡았다고 지적했지만 여당 의원이 일부 사실을 바로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남부가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야 그 이후로 그런 오해가 별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본인이 자, 이런 거 말고도 논란이 또 있습니다. 지난주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전 회장을 아주 질 나쁜 사기꾼이라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야당 인사를 공격하자 이번 사건을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장문에 언급된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발장을 든 변호인과 서울 남부지검에 들어옵니다. 지난 16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A 변호사와 B 검사를 고발하러 온 겁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엔 이들이 강 전 수석 관련 진술을 종용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서로 얘기 나누는 그 결과의 실질적 피해자는 당사자가 저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앞서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5천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이 발언 직후 김 전 회장을 질 나쁜 사기꾼이라며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치 아주 나쁜 제가 볼 땐 질이 아주 나쁜 사기꾼 느낌이 드는데 이번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그 옥중 글이라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걸 직접 서술한 것입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총체적인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수석은 다만 A 변호사와 B 검사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해 고소가 아닌 익명 고발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계속해서 독감 백신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고3 남학생이 무료 접종 이틀 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신과 사망과의 관련성은 따져봐야 할 텐데 이 해당 청소년은 앞서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됐던 업체가 만든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이 백신은 회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숨진 고3 남학생은 지난 14일 낮 12시쯤 인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전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이틀 뒤인 지난 1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못 일어나고 사망한 거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한 거죠. 숨진 학생이 맞은 백신은 신성약품이 정부에 조달한 것으로 상온에 노출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망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 인천의 요양시설 입소자 3명을 비롯해 과거에도 접종 뒤 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독감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나 마비 증세지만 숨진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숨진 학생은 평소 알러지 비염 외에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기저질환 중에 심장질환이 있었거나 폐렴이나 그런 어떤 감염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백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까지 독감 백신 접종자 955만 명 중 353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됐지만 대부분 국소 반응이나 발열 등의 경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신 관련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무료 백신 접종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다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첫날부터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 앞서 재개된 영유아 무료 접종은 정부의 추가 물량 공급에도 여전히 품기를 빚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첫날. 아침 일찍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최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르신들은 물론 영유아 부모와 청소년들까지 몰렸습니다. 오늘서부터 한다고 그래서 접종을 한다고 그래서 또 만약에 맞다가 백신이 없을까 봐 일찍 왔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12세 이하 영유아 백신은 여전히 맞기 힘듭니다. 정부가 조달로 확보한 청소년 백신 일부를 당겨 사용하도록 하고 공급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물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개별 의료기관별로 백신을 확보한 양이 좀 다르고 소아청소년과에 공급된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물량이 공급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 12세 이하 어린이 3명 중 1명은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맞는 아기들은 2번을 맞아야 하는데 1차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약은 이제 약이 없으니까 정말 난감하고 안타깝습니다. 백신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오늘부터 관련 종사자 등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는데 한 발 늦은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과 이 부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데요.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를 끊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관련 소식 송민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1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었습니다. 간병인 2명과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 7명, 그리고 병원에 붙어있는 특수학교 학생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첫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해 감염된 3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4명 추가돼 총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두 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내부 전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인 1실의 원칙을 지키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담병원 또는 그 공공병원으로 환자들을 분산 입원시켜서 최대한 그 시설 내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그런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등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관련 시설 종사자 16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에서 조용한 전파자 3명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초등학교 1학년생 매일 등교 등 전국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은 오늘부터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3명의 초등학생이 확진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등 4개 시도 12개 학교의 등교는 불발됐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36세 택배기사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기사는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동료의 과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회사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입니다. 계속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건에 정부는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택배 택배기사 36살 김모 씨가 지난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와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자 나흘 뒤인 지난 12일 김 씨가 연락도 없이 결근하자 동료들이 김 씨 집을 찾았는데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유족은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또 오전에 통화하면, 오후에 통화하면 또 배송 중이다.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하지만 한진택배 측은 김 씨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특송을 제외하면 김 씨의 평소 물량은 하루 200개 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업계의 하루 평균 배송량은 수도권 기준 200에서 250개입니다.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 경북 70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A씨도 퇴근 후에 숨졌습니다.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총 10명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주말 사이 한 중고 거래 앱에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와서 파장이 일었죠. 미혼모인 아이 엄마는 입양 상담 중에 절차가 복잡해서 홧김에 글을 올렸다면서 반성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런 문제 글이 올라와도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해당 업체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한 중고품 거래 앱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입니다. 36주 된 갓난아기의 판매 가격까지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제주 서귀포에 사는 20대 미혼모 A씨. 산후조리 중인 A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7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입양 절차를 알아보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좀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렸나 봐요. 자기는 당장 이렇게 입양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판매글이 올라온 앱 운영업체는 거래 금지 품목을 걸러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췄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나 아니면 키워드 등을 통해가지고 걸러내는 작업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 중에 악이나 뭐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마치는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A씨와 아이를 지원할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었고 정부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패널 점유율이 80% 가까이 된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의 수입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뮤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 중이란 내용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전지를 여러 개 연결해 조립하는 건데 패널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는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1억 2천만 달러였던 태양전지 수입액은 지난해 3억 8천만 달러, 2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산 패널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역설적 통계가 나오는 건 수입산 태양전지를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해서 패널로 만들면 국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만 한다면 당연히 외국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입 태양전지는 값이 싼 중국산이어서 혜택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챙겨가고 발전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셀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실은 엄격하게 보게 되면 거기는 중국산에 가깝다 봅니다. 왜냐하면 또 셀이 그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중요한데 그 효율을 내는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산업부는 내수용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전지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살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 내내 화제가 됐었는데 당정회의에 참석해서는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자리에서 전세 거래의 시일 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물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전세 계약 연장 청구권이 실행되고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이 성과를 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내년 초까지 나와야 하는 데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인식입니다. 한편 오늘 열린 한국감정원 국감에선 서민 체감과는 다른 부동산 통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서울 25개구 지역 대표 아파트의 6월 평균 실거래가를 최근과 비교한 결과 상승률은 11.2%에 달했다며 한국감정원의 평균 집값 상승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마크적인 그런 통계들을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필요합니다. 시장과는 다른 정부의 부동산 인식이 집값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받고 이번에 개정한 임대차법 일부 조항은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일은 유신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86명의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주택특별법과 임대차법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어느 한날 한순간 이 연이은 악법들로 인해서 적폐가 되고 그리고 그 임차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며 세제 혜택까지 얹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월 2년여 만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의무가입, 계약갱신 청구제,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임대차 보호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의견 수렴이나 예고 기간 없이 정책을 바꿔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 헌법 소원을 대리합니다. 민생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시킨 그 예는 유신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 전합니다. 이 승부를 가를 경합지로 6곳 정도가 꼽히는데 하나같이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기도 한 거죠. 이 때문에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는 유세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그랬습니다. 노년층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65세 이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의 10%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대선 때 7%포인트 앞섰던 것과 다릅니다. 노년층은 코로나에 취약한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어 실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도 이를 알고 유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Seniors will be the first in line for the vaccine, and we will soon be ending this pandemic. 하지만 격전지 대부분 노년층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트럼프 캠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 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And so the point was he missed enormous opportunities and kept saying things that weren't true. It's going to go away by Easter. Don't worry about it.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막판 노년층 표심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시간 유세에선 트럼프가 주지사의 봉쇄령을 비판하며 감옥에 가둬라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당사자인 휘트머 주지사와 민주당 측은 공포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프랑스 광장과 거리 곳곳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 수업 중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은 교사가 거리에서 참수당하자 시민이 이를 추모하는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연 건데요. 현재 총리와 교육부 장관까지 동참해서 이 테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인의 분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집회가 금지됐던 프랑스 파리. 그런데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국가를 소리내어 따라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중학교 역사교사 사무엘 파티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달 초 사무엘은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다루면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사흘 전 길거리에서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현장에서 신은 위대하다는 쿨한 구절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인한 테러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자며 내가 교사다, 내가 사무엘이다 라는 팻말을 들었죠. On se sent en colère, on se sent révolté, on est triste, écœuré. 사무엘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충격적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C'est gentil, ça était gentil avec nous. Je sais pas pourquoi ça s'est passé. 집회는 파리를 비롯해 리옹, 툴루즈,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고 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주요 도시의 시장과 현직 총리도 동참했죠. Et la laïcité doit être le socle inébranlable et inattaquable de notre société. C'est elle qui nous permet de vivre ensemble et nous ne nous laisserons pas attaquer.
3일의 장례식은 모레 국가 추도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랑스 당국은 용의자의 가족과 친구 등을 조사하고 테러 위험 인물 200여 명을 추방하는 절차에도 들어갔죠. Notre compatriote a été lâchement attaqué, a été la victime d'un attentat terroriste islamiste caractérisé. 길거리에서 버젓이 자행된 잔혹한 테러에 코로나로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프랑스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B급 감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아하고 멋스럽기보다는 그 반대로 코믹하고 좀 정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B급 감성으로 제작된 지자체 홍보 영상이 인기입니다. B급답게 제작비도 저렴한데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직접 보시죠. 백은영 기자입니다. 떨어져 앉을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서울, 부산, 전주에 이어 이번에는 강릉, 목포, 안동입니다. 헬멧과 족두리가 연상되는 모자를 쓴 댄서들이 컬링장, 정동진 등 강릉 곳곳을 누빕니다. 꽃이 달린 수영모에 분홍색 옷으로 깔맞춤한 이들의 춤사위는 목포에서도 거칠 게 없습니다. 안동에서는 선글라스에 색동 셔츠를 입고 화해마을, 병산 서원 등을 누빕니다. 전통의 덧을댄 현대식 복장에 국악을 재해석한 노래와 춤이 더해지니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도시를 B급 감성으로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별 대표 관광지를 최대한 다양하게 담아서 각 지자체도 색다른 홍보 영상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가수 비의 깡춤을, 경기도 성남시는 영탁의 노래를 활용해 산불 예방과 코로나 방역 수칙을 알렸습니다. 영상에 대한 조회수는 천차만별이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여주시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젊고 참신한 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라는 반응들을 볼 때가 제일 뿌듯하고, 저예산이지만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영상으로 지자체가 지역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I don't recall that. Senator, I can't recall. I do not recall. I have no recollection of. 지난 2007년 곤잘레스 미 법무장관은 검사 무더기 해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무려 71번 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진짜 잘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바보라고 비꼬았죠. 그는 넉 달을 버티다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고백과 성찰의 시인 구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만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양심이 마비된 증표요. 그대들이 멸망으로 가는 싹수다. 지난 한 주도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만 저는 추미애 장관의 국감 답변이 각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설 서신에 발언해서 오히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그러자 여당 의원들도 곤혹스러워합니다. 또 소설.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한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의 수준을 넘어서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기지만 무서운 현실 속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 하죠. 그런데 또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있습니다. 라인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씨가 이른바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야당과 검찰을 상대로 술 접대를 하고 로비를 했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득달같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역시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겠지만 그 방법과 시기가 또 절묘합니다. 그동안 여당 정치인 이름이 줄줄이 나올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던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 쪽으로 화살을 겨누는 이 블랙 코미디에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고 어리둥절하다가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김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신분이긴 합니다만 그의 주장은 주장대로 철저히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번 사건이 정치 공방으로만 끝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여당이 일제히 맞장구를 치는 이 상황 역시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중요할 뿐 국민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블랙 코미디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10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는 두렵습니다. 였습니다. 오늘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하늘이 마냥 맑지만은 않았는데요. 곳곳에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먼지가 내일까지 남아있겠고 오전에는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200m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일부 공항에서는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큰 일교차도 계속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10도에서 시작해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는 9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